일본 매체에서 한국 당국을 향해서 한국은 돕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의 중심에 서서 각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외교부가 바쁜 적이 없을 정도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와 접촉 중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한국에 연락을 해서 한국산 의료 제품을 사겠으니 빨리 보내달라고 하며 낙후된 지역의 나라들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바라며 한국 당국에 어떤 형태의 도움이라도 좋으니 그저 도와만 달라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의 공영방송인 GBS-TV는 한국 당국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있다며 케냐 시민들은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일본 당국은 한국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현재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독특한 메시지를 냅니다. 일본의 주간신조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유럽의 독일과 같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도와가면서 한 팀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아시아도 그렇게 한 팀이 되어가면 좋지만 오히려 반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단순히 테스트량만 늘렸다고 자랑하나 실제로는 테스트량을 키워서 수치를 조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가 극찬하는 광범위한 테스트량에 대해 오히려 조작을 위한 부실한 테스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돕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한국 당국은 아프리카에서 교민을 실어오고 있는데 이때 일본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본 교민들까지 같이 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는 한일 당국이 힘을 합쳐서 양국의 교민이 국가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이 아닌가 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자신은 케냐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획한 전세기가 케냐에 와서 일본도 갈 수 있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한국이 기회가 닿는 경우라면 일본까지 신경을 써서 인도적인 협력을 주고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한국 상황대처 방법과 경제적인 대응책 등을 한국에 모두 문의하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등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도움 요청이 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일본은 한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현재 사태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인도적 차원에서는 계속 일본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10일 일본의 도토리현에서는 일본 최초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은 의사 없는 테스트 방식은 부적합하다며 그러한 방식을 미뤄오다가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전세계에 이어지자 이제서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함을 자아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초반에 한국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자신들은 한국과 다르다며 선을 긋던 일본 당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사태를 잘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정반대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이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이 지속되자 그 탓을 한국에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아시아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데 한국이 그것을 독일처럼 못한다고 탓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일본에서도 연일 보도되면서 일본 내에서 반발심을 부른 점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놓고 한국과 일본 방식 결국엔 한국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일본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CNN도 일본의 그래프는 이상하다며 곧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일본은 현재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투명하고 본받을 시스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송 TBS조차 한국은 사재기가 없다며 긍정적 보도가 나갔는데 한국과 비교는 특히나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일본 내 교포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이 연일 주목되면서 일본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 내부에서는 다소 시샘이 섞여있는 반발 뉴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제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멤버십을 운영한 지 지금 하루도 안 됐거든요. 어제 새벽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바로 관심 기업을 하나 이렇게 또 우리 돈 되는 라디오 보내주신 멤버십 회원분이 있어서 그 기업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두세 개 기업이 이미 메일이 와 있는데 차례차례 다뤄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앞으로 보내실 분들도 이제 뭐 바로 안 다룬다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분이 너무 많이 보내면 그 부분을 좀 건너뛰고 다루고 우선 본격적인 이 두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내주신 메일을 보니까 목적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멤버십 기업 분석 요청을 받으면 저는 기업을 막 파가지고 자세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기업 개요 정도 올려드리고, 목적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른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제보자분 말고 공유를 하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른 구독자분들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보시면서 한번, 저도 뭐 말하는 게 있겠지만 다른 시각도 느껴보시고 댓글로 스터디도 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뭐 주식을 매수매도 판단을 뭐 추천해드리거나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메일 주신 분이 그걸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 회사의 미래를 맞추려면 적어도 수개월 혹은 수년의 그 스터디와 현장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애널리스트 진짜 10년, 20년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TV나 유튜브에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한국경제TV나 이렇게 보면 종목명 그냥 말하면 바로 그래프 그리고 매수매도 막 이러면서 손절가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죄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워런 버핏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음을 우선 공지 드리고, 본래 목적대로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두산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보자분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코스피 낙폭이 물론 심했지만 두산 낙폭이 훨씬 컸죠. 한 2배 정도 될 텐데, 이유는 뉴스에 하도 나와서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있는 그 두산의 부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11일에 희망 퇴직에 이어서 휴업 추진 보도까지 나오면서 하락의 발동을 걸었죠. 물론 역사적으로 이 부채에 관해서는, 두산의 부채 요거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리먼 브라더스 때가 아마 시작일 거예요. 그때 소재, 산업재 쪽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밥캣을 또 인수할 때 그 빌린 돈들이 있는데 상환일이 또 도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산에 또 그 위브 더 제니스 분양 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전하고 하면서 2010년부터 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온 건데,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노력을 하긴 했죠. 유산증자도 수없이 때리고 자사주 매각, 뭐 사채도 쓰고 막 현물 출자하고, 뭐 한마디로 하면 자금 조달을 어마어마하게 땡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고 가면, 두산이 맨 위에 두산이 있고, 두산중공업의 두산이 3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부회장 격이죠. 두산이 회장이고, 그럼 두산중공업이 인프라코어 엔진 건설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밥캣을 인프라랑 엔진이 또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산이라는 소위 두산우에 대해서 결국에 제보를 주신 건데, 고배당주로 불리는 이 지주회사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자회사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물론 고배당주라는 명목 하에 간단한 그 배당주 형태의 그 간단한 투자 방식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 리스크의 상황이 아니죠.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회사에서의 해석이고, 거의 차트를 보시면 중공업이랑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건 이번 사태가 벌어져서라기보다 원래부터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차입금 구조, 쉬운 말로 대출금 문제가 아주 심했어요. 이제야 세상에 빵 터지면서 대중이 알게 된 거지, 제가 한번 이 기업을 체크했던 게 2017년 초 그때였는데, 그때도 ICR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달성하기 어려웠고, 물론 두산 아래 알짜 자회사들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그 캐시플로우가 있긴 하지만 어려움이 훨씬 크죠. 즉 두산그룹이 계속해서 이 배당금을 상향해서 두산우는 차트가 안 무너졌었는데, 그런 형태를 보면 분명히 주주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임은 맞습니다. 그게 뭐 틀린 행동은 아니죠. 그로 인해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 회사들이 계속해서 박살이 나면서도 고배당인데 뭐 하면서 두산이 뭐 망하겠어? 이러면서 접근한 투자자가 많은데요. 실제로 두산우 보면 이번 사태 전에는 흐름도 탄탄했고, 하지만 역시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입금에 대한 총액 규모도 물론 크지만 이 그룹은 그 유동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 오버 유동 부채,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게 이제 유동 비율인데, 그 비율이
100 미만이면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형편없다는 거죠. 막 80, 70, 60 선입니다. 계열사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2015년부터 1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게 이미 수년 전부터 시그널이 왔던 회사다. 한 2011년, 12년부터 시그널이 왔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예를 들면 유동 비율이 300에 가깝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무차입 경영의 칩스앤미디어 같은 회사 유동 비율이 1000에 달하고요. 자, 물론 유동 비율이 높다,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낮다죠. 이거 하나로 무조건 이 회사 망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왜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산중공업, 두산우, 두산 이런 것들 재무제표 지금 뜯어본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과거의 수치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1조 대출 나왔죠, 신규로. 이런 것들 재무제표에 안 나옵니다, 아직은. 미래 흐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공시에 나오지만. 하지만 확실한 건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년 전부터 재무제표에 적시된 것들이었다, 그런 거는. 자, 그럼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여기까지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결론은 예측이 불가능한 싸움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측이 불가능하냐? 물론 기업의 미래라는 게, 모든 기업의 미래가 사실 근본적으로 100% 예측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예를 들어 아무거나 예를 들어보죠. 칩스앤미디어 같은 회사, 자동차 IP, 컴퓨터 비전 IP나 비디오 IP, 그 동영상을 재생하고 녹화하고 하는 그쪽의 수요라든지 향후 미래 산업의 규모라든지 그 안에서의 칩스앤미디어의 경쟁력, 이런 걸 따져보면 완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지죠. 메일 유업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게 편의점에서 서울 우유 대비 우유가 얼마나 팔리는지, 아니면 우유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자의 수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안에서의 메일 유업의 경쟁력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좀 마셔보고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멸균 우유 쪽에서 메일 유업이 또 잘해주고 있는데 이쪽 시장이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길고 이거 경쟁력이 좀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어느 정도 얼추 되는데, 이 지금 두산의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예를 들어 두산도 똑같이 두산중공업 같은 사업성 같은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FM가이드 컨센서스 같은 것도 있고 수주 잔고도 있고 그 산업의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것을 보고 그 안에서의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고객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한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의 기업 흐름인 거의 90% 이상이 정부와 채권단, 은행들, 그러니까 채권단은 이제 사는하고 수출입은행을 말하는 거죠. 그쪽 손에 달렸다. 그리고 CEO 정도, CEO의 의지 정도,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지금 우선 사는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죠. 인프라코어나 밥캣 같은 알짜재산 매각하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두산그룹이 이제 5월까지 자구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두산중공업 재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조도 큰 돈을 받았지만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건 아니고, 근데 요게 1조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오너일가 주식 담보를 걸고 배수이진을 쳐서 1조를 간신히 받았는데, 따져보죠. 작년에 한 5천억 적자 때렸어요. 차입금 규모가 한 5조 됩니다. 그 중에서 4조 3천억이 올해 말까지 갚아야 돼요. 4조 3천억을. 어마어마한 규모죠. 당장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 그러니까 4월 말까지 갚아야 될 금액이, 그리고 다음 달 초, 그러니까 5월 초, 4월 말까지 갚아야 될 금액 차입금을 합해보면 한 6천억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죠. 이게 한 5천억 되니까 최소 1조의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 다음 달까지만. 다음 달 말, 그러니까 2달 안에 최소 1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두산이 1조 지원을 받은 건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끈 거고, 뭔가 이제 알짜 재산의 어떤 매각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걸 매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한 계획
기업과 그거에 대한 채권단의 어떤 납득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CEO의 의지, 이런 게 결국에 지금 두산중공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오너의 의지, 채권단의 태도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지금 두산중공업이 뭐 플랜트 하나 더 짓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 같은 개인이 그냥 집에서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예측 불확실성이 크다. 뭐 수주 잔고가 지금 조금 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다. 요 정도 사실관계만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제보해주신 가입자분에게 굳이 이 정도 사실관계만 일단 갖고 개인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한마디 코멘트를 남기자면 지금 주가가 이미 위기가 다 반영된 언더밸류에이션 주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정부가 그 기업회생 수준으로 지금 끼어든 이상 이 기업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CEO와 채권단의 의중에 절대적으로 의존이 되는 거예요. 즉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단계에서 워런 버핏은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기관에 있는 전문 애널리스트도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실력 있으신 분들도. 실력이 있다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도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신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개인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뭔가 베팅을 하고 싶다. 물론 예측할 수 없다는 거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팅을 이 단계부터는 이제 도박이 되는 거고, 베팅을 하실지 마실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개인마다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르니까요. 채권단이나 CEO랑 어느 정도 뭔가 연줄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예측 가능성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 두산이든 중공업이든 인프라코어든 밥캣이든 이 기업들에 대해 또 제가 이야기한 것에 관해서 아니면 그 외에도 뭔가 토론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스터디 형식으로 서로 토론하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혹시 관심 기업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또 가입 주소 남겨놨는데 구독 옆에도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메일로 관심 기업 보내